오젬픽이 요즘 핫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10대 소년들과 실리콘밸리의 테크 브로들이 의사를 건너뛰고 정체불명의 액체를 바로 배 지방에 주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피부, 강한 뼈, 또렷한 턱선을 위해 이들은 진화를 해킹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매직 주스, 또 어떤 이는 울버린 펩타이드라 부릅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이는 대부분이 모르는 거대한 그림자 경제를 촉진합니다. 규모가 크고 음지에서 돌아가며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쇼 에피소드에서는 왜 모두가 매직 주스를 주사하고 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1장 냉전 시대의 설계도. 이 모든 것은 1973년 연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은 군인들이 빠르게 노화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특히 중요한 역할에 군인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잠수함 승무원, 미사일 운용자, 전투기 조종사 등은 스트레스, 고립감, 그리고 적지 않은 양의 방사선까지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남성들은 무너지고 있었고 지친 군인들은 전략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소련 국방부는 늘 그랬듯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군의관 블라디미르 카빈손을 데려왔고 수년 후 그는 푸틴의 개인 노화 방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레닌그라드 비밀 연구실 접근을 허락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카빈손은 찾던 것을 못 찾았지만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건설 현장과 같습니다. 아무도 설계도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포들은 대신 아주 작은 분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이는 세포 작업자들에게 무엇을 언제 만들고 멈춰야 할지 정확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 중 일부는 노화된 세포에 젊은 세포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빈손의 발견이며 그는 이후 40년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775편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196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우주비행사, 체르노빌 생존자, 잠수함 승무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2024년 77세로 세상을 떠났고 서방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냉전은 그의 연구와 재현할 수 있었던 과학자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서방은 펩타이드와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켰지만 훨씬 더 땀범벅인 쪽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보디빌딩 커뮤니티는 펩타이드를 사용해 뇌하수체를 자극함으로써 성장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베니스 비치에서 동유럽까지 헬스장 운동선수들은 내분비계를 자극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이오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몸을 키운다고 불렀죠. 동료 평가는 헬스장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거 효과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고 그들에겐 그걸로 충분했죠. 그러던 중 1990년대 초 자그레브 대학교의 크로아티아인 연구자 프레드라그 시키리치가 바이오 해킹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 위액 단백질에서 15개 아미노산 사슬을 분리해내고 그것이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체보호 화합물 157, 즉 BPC-157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주의 실험을 했을 때 힘줄, 인대, 장조직, 근육 섬유 등 다양한 부위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느리지도 부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BPC-157은 혈관 신생, 즉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손상된 조직에 대한 전체 혈액 공급을 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재구성했습니다. 바이오해킹 세계엔 참고할 문화자료가 거의 없어서 유사한 존재인 마블 슈퍼히어로 울버린의 이름을 따 이 물질을 불렀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조직과 장기, 팔다리까지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하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제2장 조달러 규모의 인구 집단 luxmaxing.com 이라는 온라인 포럼에는 17살인 사람에게 펩타이드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첫 답글 중 하나는 2000개 게시물 4000점 평판의 사용자가 남겼습니다. 그는 저도 16살인데 펩타이드를 쓰고 있고 네 추천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룩스맥싱의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주로 10대 남자아이들, 이 외모를 최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집착하는 인터넷의 한 구석입니다. 턱선 운동, 자세 교정, 피부 관리,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펩타이드 주사까지. 그리고 이것이 단지 몇몇 방에서만 일어나는 소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펩타이드와 경기력 향상 화합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10대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판매자들에게서 대량 구매해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한 환자가 트레이더조 냉장 가방을 들고 워싱턴 DC의 한 의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주사기를 꺼내자 의사는 그것이 GLP-1 계열 오젬픽, 젠바운드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방엔 온라인 주문한 울버린 스택, 펩타이드 조합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치료보다 훨씬 빨리 그녀의 회전근개 파열을 치유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말대로 3개월치 많은 돈을 썼고 매일 직접 주사를 맞았습니다. 내 트레이너가 이걸 맹신해요. 모두가 이걸 써요. 참고로 스택이란 말 그대로 여러 펩타이드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으로 각각이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다른 생물학적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맞춤형 약물 재생 목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단 여기서 각 곡은 규제되지 않은 주사제이고 셔플을 누르면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 쇼핑백을 든 그 환자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그녀가 바로 이 시장이 지금 누구를 겨냥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025년 7월 4일 팟캐스트 진행자 제이든 클라크는 샌프란시스코 빅토리아풍 주택 뒷마당 파티에 있었습니다. 한 AI 창업자가 중국 펩타이드 공급업체를 언급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공급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X에 내가 배운 건 엘리트들은 모두 중국 펩타이드 딜러가 있다는 것 이라고 올렸습니다. 그 표현은 화제가 되며 밈이 되었고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비공식 유통 펩타이드는 이후 해커하우스, 스타트업 사무실, 그리고 실제로 공급업체가 후원하는 펩타이드 레이브 파티까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론티어 타운의 한 행사에서 직접 펩타이드를 섞는 워크숍이 열렸고 DJ의 테크노 음악과 화학 구조가 배경에 투영됐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미친 듯한 미래지향적 사이버펑크 복장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피를 뽑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FDA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바이오 해커 모임에서 한 기술 투자자는 7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만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로 매주 벌어지는 그 광경을 표현했습니다. 매주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면 모두가 그것을 주사합니다. 마치 헤로인 중독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펩타이드를 극소량씩 투여해왔습니다. 이 모임에서 주사되는 물질들은 마치 미래형 생물학 간이 계획서처럼 보입니다. 최근 보고에 소개된 피부 재생을 위한 구리 기반 펩타이드도 있습니다. 보상 치유를 위한 BPC-157.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10대들,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 사용하는 이포모랄린과 CJC-1295, 수면을 위한 에피탈린, 식욕 조절과 그 외 모든 것에 사용된다고 알려진 레타트리타이드도 아직 3상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오픈AI 연구원이 공개적으로 자폐증을 위한 오젬픽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회적 최적화를 위해 극소량씩 투여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단지 더 많은 눈맞춤을 하기 위해 화합물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의료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디스레드와 디스코드 서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은 투명한 액체가 든 바이아를 들고 팔꿈치 건염이 있었는데 BPC-157을 쓰고 2주 만에 없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방금 인용문은 조 로건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한 샌프란시스코 펩타이드 공급업자는 확산 양상을 우연히 C쪽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CEO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CTO 그리고 COO로 이어집니다. 바이오 제약업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가장 신중합니다. 그들은 FDA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균 고객이 스타벅스 바리스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크업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터무니없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노화 클리닉 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펩타이드 프로토콜 한 세션당 $350에서 $600를 청구합니다. 게리 브레카는 자신을 궁극의 인간이라 부르며 웹사이트에서 펩타이드 주사제를 판매하고 수백만 청취자에게 이 분야를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에 나왔습니다. 브레카의 마케팅은 과학적인 척만 하면서 정작 내용은 없는 정형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사이트에서 승인되고 추천된 $350짜리 CJC-1295와 이파모랄린 조합을 둘러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탭을 클릭해보세요. 호르몬 신호 전달과 조직 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이중 펩타이드 옵션을 원하는 이들이 회복, 트레이닝, 웰리스 프로토콜에 펩타이드 지원을 통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불분명하면서도 비싼 가격이네요. 사람들이 상식을 창의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아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이 저희에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첫 3분기 동안 중국산 호르몬 및 펩타이드 화합물 수입액은 약 2배로 증가해 $3억 2,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1억 6,400만 달러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된 소포나 국내 재배송으로 얼마나 더 유통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글로벌 펩타이드 치료제 시장만 해도 2033년까지 2,9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레이마켓은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나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장 연방의 역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지금의 재앙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FDA는 사람들이 죽어서 펩타이드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말 그들은 조용히 19개의 인기 있는 펩타이드를 카테고리 2 원료 의약품 목록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조제 약국들이 그것들을 조제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고 면역 원성에 대한 우려와 제조 품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왜 이 특정 펩타이드들이 선택됐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천 개의 다른 화합물도 비슷하거나 더 약한 근거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약물을 승인받으려면 임상시험에 수천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허입니다. 특허를 받으면 20년간 독점 판매가 가능해 경쟁자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실험실에서 발명된 게 아니라 이미 몸 안에 존재합니다. BPC-157은 지금 여러분의 위 안에 있는 치유 단백질의 직접적인 조각입니다. 그리고 TB-500은 여러분이 다칠 때 면역 체계가 만드는 물질을 모방한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만드는 것은 특허를 낼 수 없어 임상시험에 자금 지원이 없습니다. FDA는 승인을 내릴 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이런 화합물들은 일종의 영구적인 법적 회색지대에 갇히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어떤 면허 있는 의사도 처방할 수 없고 어떤 면허 있는 약국도 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시민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에게서 구매하려는 이보다 합법적 선택지가 더 적습니다. 2023년에 FDA는 이미 망가진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실제로 기능하던 유일한 합법적인 중간지대였던 조제 약국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곳들은 의사들이 특정 환자를 위해 펩타이드를 주문할 수 있었던 허가받은 시설로 품질 관리, 무균성 검사, 그리고 실제 의료 감독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환자와 실험적인 주사제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인프라였습니다. 이제 사라졌죠. 하룻밤 사이에 금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펩타이드 사용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수요는 단지 증가해서 바로 왓세브, 광동성의 공장들, 그리고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의 혈관으로 옮겨갔습니다. 4장, 중국의 그림자 시장. 샌프란시스코의 컨시어즈 의사인 폴 아브람슨 박사는 젊은 테크 환자들 사이에서 펩타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달 과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피치덱 하나만 믿고 등록되지 않은 해외 업체에 돈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기 피치덱이 있습니다. BPC-157, 한 바이알은 레드노트로 알려진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판매자들은 마치 한 번도 대가를 걱정해 본 적이 없는 듯한 자신감으로 운영합니다. 한 잠입 기자는 냉장고에 색상별로 구분된 펩타이드 바이알이 가득한 사진을 올린 판매자를 발견했습니다. 연락이 되자마자 대화는 왓츠앱으로 옮겨졌고 최소 주문은 바이알 10개, 배송비는 $60였습니다. 셋바운드의 주성분인 테르제파타이드 10바이알, 이 총 약 $48였습니다. 이 약은 일라이 릴리사가 미국 환자들에게 한 달에 $3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과 미국 약국 사이의 가격 차이는 대략 800%에 달합니다. 그 차이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주사를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운영을 지탱하는 법적 허구는 세 단어입니다. 연구용으로만 사용.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BPC-157을 실험실 연구용으로 판매하는 한 기술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매자 웹사이트에는 인체 사용 금지, 연구용으로만이라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적 약속이자 모든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면책 방패입니다. 양측 모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중국 공장 운영자에게 서양 고객들이 이 제품을 주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직접 물었을 때 그 운영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세관 단계부터는 수법이 교묘해집니다. 화물은 화장품 포장에 숨겨져 도착하거나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하게 라벨이 붙어 있거나
미국 주소로 대량 배송된 후 개별 USPS 라벨이 부착되어 배송됩니다. 이것은 국제 운송 구간을 검사관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국내 재배송 작업입니다.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은 이 시스템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인용 고품질 펩타이드 수입에 대해 단속한 기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위험은 체포가 아닙니다. 위험은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위험은 광둥에서 온 소포를 열었을 때 안에 든 것이 당신이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5장 자경단 테스터들. 회색 시장의 품질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대부분의 이용자들도 이미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회색 시장 유통 펩타이드의 60%가 잘못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주사하는 것의 거의 절반이 의도한 화합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럴듯한 라벨이 붙은 바이알에 담긴 다른 무언가일 뿐입니다. 게다가 검사된 샘플 중 상당수가 내독소 오염에 대한 안전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는 주사 시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폐혈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납, 비소,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흔적이 이 화합물들에서 남은 부산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혈류에 주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바이알은 화학적으로 99% 순도로 올바른 분자와 농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들이 들끓는 작은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해킹 커뮤니티는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주사제 시장에 직면했을 때 어떤 합리적인 집단이라면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아 독립실험실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체코의 제노시크와 텍사스의 필릭은 그레이마켓 화합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결과는 포럼과 디스코드 서버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판매자는 추천을 받고 실패한 판매자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불법적인 시장을 위해 인터넷의 아마추어들이 여가 시간에 만든 완전하게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문제는 분석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점입니다. 판매자들은 한 배치에서는 정식 시험을 통과한 뒤 아무 말 없이 완전히 다른 제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로 막 발급된 인증서조차도 멸균 여부, 엔도톡신 수치, 그리고 화합물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펩타이드는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화물 컨테이너로 2주 동안 운송될 때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브룩 보우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바이브 캠프의 CEO로 합리주의자 커뮤니티 연례 모임을 이끕니다. 그녀는 커뮤니티에서 책임 있다고 여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펩타이드 트래커 앱에 주사를 기록하고 수명과 심박수를 집착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를 위해 VPC-157과 TB-500을 시작했고 이후 이론적인 인지 능력 향상과 전자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레타트리타이드도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이 특정 하위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실수로 복용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한 달 안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10회 증가했습니다. 계속할 계획이며 2020년 헤로인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펩타이드가 비슷한 갈증을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헤로인에서는 더 이상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덜 끔찍한 새 것을 실험하는 게 재미있어요. 또 다른 중국발 배송이 오고 있었습니다. 6장 암의 역설. 포럼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BPC-157과 TB-500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이 약물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두 화합물 모두 만약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면 혈관 신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이것이 모든 헤드라인에 나온 주장 뒤의 작용 기전입니다. 2주 만에 힘줄이 치유됐어요. 장도 회복됐고요. 어깨 부상도 사라졌어요. 혈관 신생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액 공급을 회복시켜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정말 대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혈관 신생은 종양이 성장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마법이 아니에요.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죠. 암세포도 다른 세포처럼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새로운 혈관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학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종양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암이 퍼지는데 매우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세대에 걸친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몸에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화합물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혈관들이 회복적인 힘줄에 영향을 공급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 화합물이 전함성 세포 집단에 도달하면 조용히 잠복해 있던 문제에 기름을 부은 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그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합물들이 승인되지 않아 임상시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득이 없는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최고인 사람들로 가득한 포럼의 소음 속에 사라지는 그런 경고입니다. 에릭 토폴 박사, 스크립스 중 개의학 연구소 소장은 전체 펩타이드 열풍이 근거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발표된 BPC-157 관련 36개의 연구 중 35개는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BPC-157 연구의 대부분은 크로아티아에서 처음 발견된 바로 그 연구실 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에 인간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조용히 취소되었습니다. 결과는 절대 공개되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 전에 자신에게 주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모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직 주스 사용자들은 자신이 실험 대상이자 대조군인 실험에 집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인데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7장 RFK 주니어발 혼란과 제약사의 함정. 2026년 2월 27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FDA가 2023년에 금지했던 19개의 펩타이드 중 14개가 곧 금지 해제되어 카테고리 2에서 다시 카테고리 1로 이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제 약국들은 몇 주 안에 의사의 처방하에 다시 이 펩타이드들을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해킹 커뮤니티는 열광했습니다. 수년간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중국 공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던 모든 포럼과 서버들은 온라인에서 한바탕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RFK 본인도 원래의 금지가 불법이라고 말했고 그 조치가 막으려던 회색 시장을 오히려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2023년 이후로 회색 시장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규제받지 않고 멸균되지 않은 화합물을 주사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금지는 펩타이드 사용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지하로 밀어넣었습니다. FDA는 가시를 제거하려 수술했지만 실수로 동백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상시험이 없고 10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 데이터도 없습니다. 암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해킹 커뮤니티가 길이 열린 것을 반기고 있는 동안 제약업계는 조용히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합법적 펩타이드 치료제 시장은 10년 내 2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제약회사들은 폐쇄적입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입니다. 이런 숫자는 기업이 효과를 확신하고 남보다 먼저 소유하려고 경쟁할 때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천연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미노산 몇 개만 조정해서 새로운 제형 특허를 신청하면 갑자기 20년 동안 한 달에 $400씩 처방받아야 하고 보험이 이를 보장해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버전이 FDA를 통과하는 순간 회색 시장의 허점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제 합법적인 대안이 생긴 거죠.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허구를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이 화합물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미 이런 회사들이 장악한 의료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이건 제약업계의 가장 오래된 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도될 때마다 항상 성공해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화합물들을 직접 자신에게 시험해왔습니다. 그들은 임상시험에서 나와야 할 실사용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RFK의 발표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오하이오의 식대들이나 실리콘밸리 사람들 혹은 다음 배송을 기다리는 브루보우먼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될 대형 제약회사들입니다. 그동안 그 비공식 시장 자체가 줄곧 임상시험장이었고 제약업계는 그 결과를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펩타이드는 사람들이 자가치유를 시도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규제받지 않는 약물지옥의 또 다른 끝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당신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유일한 약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